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석예술대학교의 고선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책을 출간하신 정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은 노동부 차관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네. 한양대 석자 교수님, 예,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인가요? 예. 예, 제목 네. 대단했죠.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예, 네. 그런 책을 썼죠, 이렇게. 네. 음.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네. 이런 책을 네. 쓰셨는데요. 예. 그 후편이라고 할까 이어서 예. 책을 내셨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책에 나오게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 예.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6년에 조선이 왜 무너졌는가 이런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제가 이 책을 또 내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조선이 왜 무너졌는가를 이제 제도학파 성장 이론을 가지고, 조선이 쇠퇴한 핵심적인 요인이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제도 때문에 조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분석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대한민국 왜 무너졌는가 이 책은 그런 공식적인 법제도보다는 우리 사회 문화, 의식,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이 더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아, 네. 사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저 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예. 아주 고정이라는 예. 이런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예. 물론 이 어마어마한 제목 좀 무섭습니다. 예. 대한민국 예. 왜 무너지는가 이런 예. 제목인데요. 예. 요 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사회 문화에 중점을 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회 문화가 왜 중요한가 보면은 통상 우리가 법제도는 우리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하드웨어라고 보면 되겠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법제도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국가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사회 문화고 규범이고, 이게 그 핵심 내용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규범을 준수하는 법치라든지 신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문화를 이루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통상 우리가 이렇게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선의 문제자가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다고 그랬고,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문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을 하고 좀 더 발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런 시도를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예.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법치의 훼손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책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화 요인에 집중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사회 문화 요인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게 좀 키워드로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화가 뭐냐, 네.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는 통상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관행, 종교, 뭐 규범,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분석을 할 때, 사회 문학을 할 때는 주로 이제 그런 규범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런 이 문화 측면, 이런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주된 핵심 아이템으로서 이제 신뢰하고 요 규범을 준수하는 법치,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법치와 신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렵지 않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쉽게만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 신뢰와 법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경제성의 정체도 돼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분열, 갈등, 그다음에 뭐 진영 편가르기, 그다음에 분노, 뭐 혐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제도 측면보다도 이제 문화적인 측면들이죠. 네. 왜 갈등이 유발됐을까? 사람들 분열하고 이렇게 서로 진영 싸움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중요한 측면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정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고 문제의 생성되는 원인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걸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신뢰와 법치를 가지고 뭔가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어디서 연결고리를 가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명확하게 이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제가 지금 하나 메모했는데 예. 법치는 서로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해야 제대로 시행된다. 예. 하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말이 예.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았다고 하나요? 네. 예, 비로소 신뢰와 법치가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 문제를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신뢰가 왜 그러면 신뢰가 우리는 약할까? 신뢰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뢰와 법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또 어떤 공동체에 살면서 우리가 공통된 규범을 서로 지키고 그다음에 내가 지키면서 상대방 지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그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일하자. 이런 호의 원칙이 작용이 돼야지 신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규범을 준수 안 한단 말입니다. 규범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규범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왜 나만 규범을 지키느냐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이 내가 규범을 지키더라도 이렇게 호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서로 간에 믿음이 안 새겨지죠. 저는 그래서 신뢰를 강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공통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 규범 시스템 작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규범을 지키는 것이 이제 규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령입니다. 법령인데 예. 이 법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법 위의 어떤 우리 관행이라든지 우리 도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더욱더 안 지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뭉뚱 가지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신뢰의 가장 출발점이다. 근데 지금 시스템 말씀하시는 그런데 자 신뢰와 법치는 그러니까 서로 딱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걸 안 지키면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신뢰와 법치가 왜 중요하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법제도가 사회에서 국가 시스템의 하드웨어라고 그러는데 신뢰도 없고 법치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법치가 시행 안 되면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 이게 작동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첫 번째. 예. 그러면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바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불신이 일어나게 된다.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재산권의 보장도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교수님께서 네. 오늘의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맞습니다. 했나요? 아주 잘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뢰와 법치가 서로 연관돼 있고 이제 법치 그
법에 따라서 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법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제라든지 자유민주도 어려워지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은 어려워지는데 이 법치가 구현되는데 법치가 가장 핵심적인 기반을 이루는 것이 서로 신뢰를 하는 거랍니다. 신뢰. 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믿고 이거를 하여금 맡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도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권한을 제대로 안 주고 무슨 유예를 만들어도 거기에 권한을 안 주고 신뢰해서 권한을 안 주게 되면은 이게 법이 제대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가동 안 되는 법 시스템 문제를 놔두고 그리고 그걸 부활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계속 법만 만들지 이건 제대로 작동하는 측면에는 별로 작동하게끔 시스템을 이렇게 신뢰 시스템이라는 신뢰 구조를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뭔가 새로운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뭔지도 저 잘 모르겠고 제가 그냥 소시민으로서 그냥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아무런 그 사회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들기도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너무 이제 복잡해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는데 예. 별로 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도 있고 법도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안정하게 시행하는데 공정하게 시행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치 관심을 가졌느냐, 과연 얼마만치 우리가 거기에 우리 사회가 역점을 두느냐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반성할 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뭔가 나눠지죠. 이게 두 갈래로. 예. 예. 이걸 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확정 편향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심리학 용어인데 예. 요새는 이거 누구나 쓰는 용어가 됐어요. 뭔가 되게 어려운 용어고 근데 잘 그게 모르겠어요. 문제죠. 예.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예. 이렇게 확증 편향같이 어려운 단어가 보통 사람들이 뭐 언론에 쉽게 등장하고 쓰는 용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불행한 일인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편가르게라고 우리 편 아니면 전부 적이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까를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라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이제 계속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성을 존중하던 그런 사고 흐름인데 이제 너무나 사회란 게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성에 의존할 게 아니다는 그 사고에서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 중심으로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고 서로 상대적이다.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라 하는 것도 절대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사람 하나 의견에 불과하고 내 의견이고 다 다르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게 무슨 절대로 누구 말이 반드시 옳고 누구 말이 반드시 틀리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을 별로 이렇게 그 상대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많이 심각한 거죠 지금.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 속에 쫙 이렇게 전부 만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이라 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어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게 되고 누구나 자기 의견, 상대방 의견을 따로따로 보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다는 얘기죠. SNS가 그 역할을 참 크게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 저만 해도 이제 뭐 이름을 말해도 되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예, 인스타그램 보면은 친구가 다 저랑 비슷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너무나 떳떳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깨는 부분을 언론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도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세계 이야기를 서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 언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많이 나온 것이 그 언론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가짜 언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과 다르면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가짜 언론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 전에는 언론을 가짜라고 매도하는 일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 가짜예요. 그게 그런 진실이 아니다 그러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애매하게 만들고 사실은 이런 그 디지털 알고리즘이 그런 의도를 갖고 많이 조작을 한다고 그래요, 정보를. 그러니까 막 비슷비슷한 거 가짜를 막 이렇게 그 전파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끔 혼동하게 만드는. 그 진짜라는 것은 없다. 이게 또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도 그런 입장을 취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막 헷갈리게 만들죠. 진실이 뭔지를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그리고 끼리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우리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죠? 예, 미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선진국에서도 지금 이런 양극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신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받아주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심각한데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더 그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든지 디지털 이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SNS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더 확산이 된다고 사람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지식인들이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을 짚어주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지식인의 등장이 필요하시거든요. 예. 사실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와 어마어마한 제목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읽어나가면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지식인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 예. 그런 점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세계적인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민주주의 위기 그러면서 이것이 갔다 가면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지식인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회가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한꺼번에 확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중요한 가치, 중요한 기준들이, 제도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거 사람들이 의식을 못 하지요. 의식을 못한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악화된다. 그러다가 딱 그 위기가 온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뭔가 행동을 취할 사람들은 지식인인데 결국은 그래서 지식의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죠. 결국은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깨닫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위기를 초래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고를 주고 확실한 어떤 제도 개선을 촉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보면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좋게 말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트럼프도 그랬고, 아베도 그랬고, 이런 등장으로 해서 이제 좋은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양극화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도 이제 최근에 많이 심화돼 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많은 측면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그렇게 해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위기다. 이런 위기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인지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간에 아주 터놓고 논의하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기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뭐 문제 다른 나라 다 문제인데 무슨 그게 뭐 이수준이 문제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해결책이 없고,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새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문제를 같이 터놓고 논의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많이 약화됐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냥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고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면 문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학생 편향이 더 문제되는 것이 아니 자기들끼리 한편끼리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무 해결 방안이 없죠. 그럴 때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주 터놓고 계속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러면은 문제를 훨씬 더 깊게 진단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많이 약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이거 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뢰 그리고 법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신뢰 사회라는 것은 그죠? 신뢰 사회라는 것은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만 어떤 사회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뢰 사회를 어떤 사회가 신뢰 사회자라고 참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계속 그 강조할 것이 가장 신뢰가 쌓이는 이런 선진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그를 신뢰를 쌓을까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공통의 규범을 잘 지키면서 이것을 더구나 위에 사람부터 솔선수범을 잘 지키면서 서로 사람들한테 내가 규범을 지키면 상대방도 규범을 지키시다는 이런 믿음을 주는 사회. 그래서 믿음을 주면서 우리가 규범을 잘 지킨다 그러면 이게 저는 그것을 품격이 있는 사회다. 이렇게 그 사회가 자기 일을 다 하면서도 규범을 서로 지키고 상대방한테 그걸 기대하고 이럴 수 있는 사회가 신뢰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제 무슨 소크라테스도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규범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사회 또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신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솔직히 약하죠?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고 신뢰에서도 낮고 그러니까 다들 서로 못 믿죠. 이제 못 믿게 되면은 약간 이제 신뢰 사회가 아니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러는 것이 불필요한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보증제도 있어야 되고 물론 기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안 해도 될 절차들이 안 해도 될 그 기구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늘어나고 시간도 계속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되면 아주 그런 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교도 이게 뭔가 서류 작성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학생들 가르친다라고 할 만큼 그 뭔가 만들어야 되는 뭐 영수증이니 뭐 이렇게 보고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신뢰가 좀 부족하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만 교수님이 딱 확인서 추천장 한 장만 쓰면 다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수가 쓰는 추천장 확인서 이게 별로 그렇게 신뢰를 못 받나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선 우리 사회가 교수에 대해서 신뢰가 약하다. 교수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잘 못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뢰를 받는 사회 하나의 예로서 꼭 뭐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나 뭐 어떤 나라 뭐 하나의 예로 어떤 사회를 좀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나라 이야기라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들이 이제 상인들이 상거래에서는 계약, 약속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그 상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이거를 배제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불이익이 따르죠. 네. 이게 이제 과거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저 일본 상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상인 그 상업적인 전통을 많이 쌓아온 그런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인 상인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쭉 거기에 그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규약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커뮤니티에서 제재를 가하죠. 제재를 가해서 이렇게 신뢰가 형성되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 조선시대의 상공업을 굉장히 이렇게 그 천시하고 그래서 상공업이 아주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계약, 신뢰를 형성하고 경험할 그런 기회가 아주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방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상공업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회 활동을 통해서 또는 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과 신뢰의 중요성과 신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이게 그 약했다. 그래가지고 신뢰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신뢰가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그 지도층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로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서 지도층들이 그 소위 말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급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사회적인 책무 의무를 더 그 많이 부담하는 이런 일들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신뢰가 없는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입시라든지 입시 비리라든지 또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거지면 이 나라에 대한 실망,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구나. 뭐 지금 뭐 굳이 지금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 막 스쳐갑니다. 그죠? 나야 이만큼 잘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나라를 믿고 노력한 만큼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 이제 국가에 대한 신뢰 또 이게 중요한데 우리 국가 정부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그런 일을 잘 그렇게 행동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정말로 국민들의 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어떤 경우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라는 신뢰를 못 준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여러 차례 그 미국 정부가 이제 해외 파견돼 있는 미군들을 뭐 챈스 일병의 기환이라든지 뭐 또 누구죠 병사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또 이렇게 유해로 돌아오더라도 국가가 이렇게 정말 최상의 어떤 의전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모습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개인 어떤 국민 한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면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또 대사관이 나서가지고 정말로 아주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를 못 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시민이 되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미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모토가 있고 그런 기구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 나름대로 국가가 많이 노력했죠. 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안 되는 나라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교민을 데리고 오는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더 이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면 그렇죠. 우리도 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저는 보면 군대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군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그 분리 너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군대를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뭐저그 군대 가는 것도 좋은데 예. 저는 이제 조금 저 그 이야기가 빛나지만은 그 신뢰 문제 관저로 좀 생각해 관점을 바꿔서 보면 군대에 가서도 군대를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은 자식들 부모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되죠. 네. 군대에 있는 어떤 저 장교들이나 그 책임자들이 규정에 따라서 정말 규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그다음에 뭐저 안전 규정을 지키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부모가 이렇게 집에서 걱정할 일이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다음에 규정이라는 것이 상급자가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병이 안 지키는 것도 있고 그럴까 말이에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불안한 건 예.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죠. 부모가 군대에 가 있는 저 군대에 있는 장교라든가 그 책임자급들이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인지 또는 사병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맡은 바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 사회가 되면은 엄격해요. 아니 누가 됐건 직급이 높거나 그런 관계없이 자기가 맡은 바 일은 정말 열심히 규정대로 잘 해준다 그러면 그런 이제 신뢰가 형성되니까 서로 안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신뢰는 이제 그 법치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기본이 돼야 된다. 예, 예. 그 법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좀 더 교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이제 저 민주주의 사회 가장 중요한 게 법치인데 네. 그 우리가 법치 국가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글쎄 우리가 법치 맞기는 맞는데 진짜 제대로 된 법치 국가는 나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법치가 이제 우선 법이 정당하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 첫 번째 법이 정당해야 된다. 법 내용이 정당한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법은 그렇다 치고 이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공정하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하게 나름대로 정당성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국민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자, 하나하나 내용을 따지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입각해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자, 그러면 공정한 그 내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법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인정하고 그러면 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법치국가 아니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유전무죄 이렇게 아니 이게 권력이 센 사람들 그다음에 부자들한테는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법치국가란 말이냐? 이게 항상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제일 문제가 80%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다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됩니까? 누구는 일반 사람은 조금만 법 어기면 바로 구속돼서 감옥을 오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공정한 게 아니죠. 그러네요. 네. 이야기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네, 그러면 자 지금 지식인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책 자체도 지식인으로서의 하나의 이제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에 제가 이제 신뢰와 법치 사회 이렇게 사회 문화를 선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식인들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선진국들이 이제 중요한 국면에서
지식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쭉 그 기술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시아가 이제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했을 때 비태가 동유 국민들의 이렇게 그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미국 독립을 하기 위해서 토마스 페인이 뭐 상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야 우리가 왜 영국에 우리보다 훨씬 작은 섬나라인 영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군주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상식이다 뭐 이런 거로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지식인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솔선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지식인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드레피우스 사건 프랑스의 그 에밀 졸라가 굉장히 그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사르트르가 뭐 지식인의 소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지식인들이 각성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행동을 시민들을 깨우치는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식인 사회가 많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지식인들이 정말 그 역할을 잘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식인들한테 이런 역할을 더 하게끔 강조를 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도록 지식인의 역할과 사명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어요. 사실 그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을 때 좀 놀라웠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책을 다독하시나. 예, 정말 다독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정말 그 많은 책들 속에서 이렇게 많은 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르트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 사르트르 제가 여기 메모해 왔는데요. 예. 그 지식인은 고독하고 이는 지식인의 운명이라고 말한다. 지식인은 고독하다. 그 다음에요. 예. 사회 갈등이 심하고 분열되거나 법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흔들릴 때 사회의 핵심 규범과 가치를 수호하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지도층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이 사르트르가 그냥 정리해 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사르트르가 또 지식인을 위한 변명 뭐 이런 책도 출간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지식인들이 좀 비겁해지고 있죠. 그 사르트르가 이제 그 1960년대 일본에 와가지고 강연을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제 지식인을 위한 변명인데요. 꼭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르트르는 노벨상도 거부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근데 그 책임 회피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은 사이비 지식인이다. 이렇게까지 사르트르는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 어려운 사람들 또 사회의 어떤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르트르를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 멋진 연애 사건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런 멋진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사회 지도층은 분열과 갈등, 진영을 가르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문화에 빠져 몸을 사리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시대를 꼬집어 주셨어요. 그죠? 오히려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스스로 진영 싸움에 과도하게 휘말리거나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무관심, 무소신을 택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인의 일부일 텐데 이제 지식인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적절치 못한데 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서서 뭔가를 하자고 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 여건이 됐어요. 예, 왜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서 지식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다 아는데 그거를 내가 나서서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사회가 그렇게 쉽게 수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비난하는 것이 보통 수준을 넘어가지고 개인 신상 문제까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비난의 방법과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제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신뢰의 사회가 되려 그러면 법 규정도 지키고 그다음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사회를 못 만들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책에서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깨우친 사람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좀 용기 있게 나서고 이래야 사회가 발전이 되지 다 그렇게 움츠러들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식인들이 좀 나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행동 방법을 찾아보고 뭐 그러자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공동체 운동 같은 공동체 이제 그 공동체 운동도 제가 미국의 사례를 많이 거론했는데 미국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되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제 그럴 때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우리가 아는 뭐 라이온스 클럽 뭐 무슨 로타리 클럽 또 무슨 어머니의 무슨 많은 단체들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국가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완해주고 있는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지식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할 일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보기 위해서 무슨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지식인들은 먼저 신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책에서. 네.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권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가 이렇게 쉽게 같이 서로 신뢰하고 어울려 살기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고 조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조선의 신분제 가장 큰 폐해는 사람들을 모두 신분을 묶어놓다 보니까 신분제가 너무나 철저한 제도예요. 양반과 상민, 양인과 천민. 근데 천민으로 규정되는 순간에 영원히 천민, 자손 대대로 천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워낙 이렇게 권리와 의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다른 나라의 그런 귀족이라든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특권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고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가지고 예컨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귀족 계층의 특권을 없애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스웨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스웨덴은 헌법이라도 모든 이제 사람들 평등하게 규정해 분들은 공개 투명과 공개 행정 원칙을 천명을 합니다. 모든 정치와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특권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아, 이제 사람들이 정치인들, 지도층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뭔가를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계속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계속 감시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더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특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를 무슨 잘못한 일을 한다든지 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개와 투명이 특권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근데 우리도 공개 투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그게 투명과 공개의 범위가 약합니다. 약하다. 그러니까 공개하고 투명해지면. 투명해지면 이제 의혹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의혹이 없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뢰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흐름인 거죠. 예. 네. 지금은 인터넷이 다 발달해 있어가지고 네.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접근하기 쉽게 돼 있는데 네. 단지 하는 사람들이 공개를 하면 되죠. 공개를 모든 행동을 다 공개한다 그러면은 이런 특권을 더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이라고 할까요? 지식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신뢰를 얻지 못한 지식인이 뭔가 시민운동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것도 결국은 투명과 공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시민운동이 됐건 예. 정치가 됐건 예. 뭐 행정이 됐건 모든 것을 공개를 해봐라. 공개를 하면은 다 지금 인터넷 속에 들여다보는데 잘못된 행동을 의혹을 갖고 하기는 어렵죠. 공개되지 않은 데서 의혹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다 시민운동이 됐건 정치가 됐건 뭐 행정이 됐건 다 공개를 하자 이거죠. 공개를 하면은 그런 불신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력 향상에 맞추어서 사회 문화가 선진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경제와 문화에 괴리가 생기면서부터 지금 문제다. 그래서 괴리가 생기면서 문화가 뒤처졌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정착, 국가 발전을 저해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노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자, 제안하시고 싶은 뭐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한번 그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법 체계화하고 공식적인 법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 측면이 이렇게 사회 문화가 이제 규범이 보완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법제도에 지나치게 편중돼 가지고 법제도 중심의 사고 지금도 무슨 일만 생기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그러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법제도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다른 나라에 우리가 많이 보급, 개발도상국에 선진 제도라고 그래야지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가 있는데 법제도 만드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법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려고 그러면 법치의 문제, 그 다음에 법치를 실행하는 법치의 기본 조건으로서 신뢰 문제,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은 이런 사회 문화의 제약 때문에 오히려 국가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법적 신뢰 문제가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더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지도자 그 지식인층들의 그 사회 운동 같은 거는 이제 하버드대의 사활호 세미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여기 책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뭔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활호 세미나를 제가 예를 든 것은 하나 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공동체 운동을 제안한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제 하버드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고 그분이 우리나라도 여러 번 오셨는데
미국 사회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그 공동체가 공동체 운동이 약화되면서 신뢰가 많이 저하되더라.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고 거기에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공동체 운동이다. 그래서 공동체 운동을 활성화시켜요.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장으로 만든 것이 사화로 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지식인 사회 활동가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를 좀 더 결속을 시키기 위한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이렇게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논의를 하고 그 문제를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출발점이 사화로 세미나고 거기에 뭐 베터투게더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내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 책이 소개되고 나서 바로 지방의 어떤 교수가 우리도 그런 사화로 세미나를 만듭시다라고 제안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 하려고 마음먹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서 대단히 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한마디 해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대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책은 뭐 제목은 너무 이렇게 무거운데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와 법치의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서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